2부는요. 이선엽 신한금융투자의 영업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한 2, 3주 전에 뵙고 오늘 뵙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후속 얘기를 그냥 조금이라도 힌트를 주세요 했는데 기다리셔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진짜 오래 기다렸습니다. 앞 시간에 아껴두셨던 내용을 오늘 마음껏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원하게 축구 안 보시고 털어주시기를. 들어오신 분들한테 확실하게 오늘 득을 좀 주십시오. 축구한테 밀릴 거라고 했는데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저기 뭐지 유명한 선수가 안 나온 모양이죠. 그건 아닐 것 같고요. 네네. 이선엽 어쨌든. 부장님을 기다리면서 그럼요. 축구를 안 보고 오신 그럼요. 분들을 위해 그럼요. 오늘 탈탈 털어주실 거라고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매크로는 짧게만 할게요. 예. 근데 지금 연준 베이지북에서 4개 지역의 성장 속도가 직전 평가 기간에 비해서 느려졌다. 그리고 JP모건 제이미 다이먼이 또 엄청난 발언을 했죠. 허리케인이 네. 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어떻게 보시나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전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지금 있는 인플레이션 자체가 내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크라이나 문제가 해결이 되든가 아니면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걸 기대할 수 없다라면 어차피 할 수 있는 방법이 미국의 수요를 일부 훼손을 시켜서 잡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경기가 둔화되는 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일정 부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게 일정 수준의 경기 침체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경기 침체가 아주 일시적일 거냐 또는 장기화돼서 구조적으로 갈 거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시다시피 미국 지수나 우리 지수나 이 정도 빠졌으면 아주 일시적인 침체는 상당 부분 반영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지울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크게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거고요. 다이먼 그분도 제가 이제 영문을 읽어보니까 양쪽을 다 열어두셨더라고요. 이렇게 왔는데 이게 얼마나 크게 뭐 폭풍으로 갈지 아니면 단기간에 그칠지 그건 알 수는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지금 오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라든가 이런 영향이 어쨌든 적지 않은 무게감이 있다라는 표현을 해주신 거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향후에도 그렇지만 분명히 지수가 일정 부분 몇 차례에 걸쳐서는 더 반영을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모든 거의 시작이 사실 물가였는데요. 네. 물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물가가 지금은 고점 논란이 있지만 네. 문제는 고점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의미하게 떨어지는 예컨대 올해 연말까지로 보면 지금 이제 8%대인 물가가 4%대까지 미국 기준으로는 내려줘야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면 거기에 대한 자신을 아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연준에서 나온 여러 가지 발언들도 말을 계속 수시로 바꾸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 얼마 전에 이제 연준 위원 한 분께서 9월부터는 금리를 안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다가 오늘 애둘러서 그거를 바꾸셨죠. 그때 아예 안 올려서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가 혹시 또 오르면 다시 올린다는 얘기였다로 바꾸셨다라는 거 보면 지금 연준에 계신 분들도 사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완전한 경로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다 네. 보니까 말씀들이 계속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한 거는 어쨌든 물가라는 게 유의미하게 속도가 잡혀야 되겠죠. 폭도 잡혀야 될 거고 그 이전까지는 연준한테 뭔가 완화적인 부분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미국채 수익률 같은 이제 이런 지표들은 눈여겨보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지만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를 볼 수 있는 게 뭐 방금 전에 유동원 본부장님께서 공교롭게도 보니까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아, 네. 제가 조금 더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대결을 모의로 하시나요? 네. 정확히 같아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센트리스 연방은행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아마 영문으로 네이버에 forward inflation이라고 치면 제일 먼저 위에 떠요. 네. 그것만 이렇게 치셔도 하루에 한 번씩 나옵니다. 데이터가. 그래프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요.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는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떨어졌어도 안심할 수준이 아닌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연준의 긴축의 강도가 완화가 안 될 뿐인 거지 이전보다 긴축의 강도를 높인다라는 아닌 거죠. 그렇게 보면 지수상으로 보면 이게 지수를 훨씬 더 크게 끌어내린다는 아닌 겁니다. 박스도 막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밑에 끌어내리는 요인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 최근에 오르락내리락을 반복을 하고 네. 있는 상황인 건데 내리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죠. 내린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전에 경기가 더 부진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최근에 보셨겠지만 오히려 미국채 수익률이 내려갈 때 지수도 더 위험했다는 거를 목도를 하셨을 거예요.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그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조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 지표들도 방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미국채 수익률이 지금 2% 후반이잖아요. 네. 통상적으로 미국채 수익률 움직임 보면 기준금리하고 큰 차이가 원래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쵸. 그런데 기준금리는 거의 지금 1%도 안 되는데 거의 3%는 안 되지만 3%에 근접한 미국채 수익률이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 중앙은행이 이미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서 즉 향후에 우리가 얼만큼 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전망을 통해서 이미 실제 금리를 올려놨어요. 그렇죠. 바꿔 얘기하면 앞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정도 2점대 후반대의 기준금리 상승은 사실상 반영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거보다 훨씬 더 위로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좀 더 공격적으로 올린다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현재 미 국채 수익률 정도까지의 금리 인상 정도로는 사실 시장의 추세를 더 밑으로 심하게 끌어내린 변수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QT 즉 시장에 뿌려진 돈을 직접적으로 흡수하는 유동성 회수 정책은 아직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지만 전체적으로는 현재 앞서 말씀드린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걸 놓고 봤었을 때는 당분간 이것 가지고 시장 방향성이 결정될 것까지는 않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그 금리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아직은 QT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더 남아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 지금 산업에 대한 경기도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그럼요. 그래도 이번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제조업의 성장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네. 또 베이지북에 나왔단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또 부장님께서 준비하신 부분도 미국의 산업 재편을 또 맞습니다. 말씀해 예. 주실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연관이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제조업의 예, 그렇습니다. 성장이라는 것과. 실제로 많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 동안 또 이제 향후에 나와서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서 놓고 보면 사실 굉장히 쉽진 않은 상황인 거죠. 경기가 꺾이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올 연말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문제라든가 중국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실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을까지는 괜찮은데 가을 이상으로 이 문제가 넘어가면 사실은 시장에서 우려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변수는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어떤 대비를 이미 시작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대비에 초점이 되는 게 사실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역이용하는 거예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푸틴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체첸 아니면 조지아,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림반도 침공, 이번에 우크라이나까지 여러 차례 침공을 감행을 했는데 미국이 처음 개입한 거예요. 아니 기존에도 개입을 할 수 있었는데 안 하다가 왜 굳이 지금 와서 개입을 시작했느냐. 궁극적으로 지금 일주일 만에 끝날 줄 알았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길어진 것도 미국 탓이에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잘 싸운 것도 물론 있지만 미국이 무기를 지원해 주지 않았다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왜 이런 행동을 했고 기존에 있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계산된 행동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떠한 계산된 행동이 있는지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네. 할게요. 네. 제가 뒤에 있는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바꿔서 요걸 한번 보시죠. 요게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이에요. 네. 하이힐드라고 하면 우리로 얘기하면은 부실 채권을 얘기를 하는 신용등급이 거고요. 낮은 채권. 그렇습니다. 네. 요 채권의 스프레드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요게 미 국채하고의 벌어지는 걸 얘기하는 건데 미국채가 제일 안전하니까 안전한 거에서 많이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해지고 있다는 네.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보시면 이렇게 수익률이 많이 스프레드가 벌어졌었을 때 금융위기가 와요. 네. 그럼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미국이 생각보다 부동산도 많이 빠지고 위기가 올 수 있어. 실제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유의미한 수준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오지 않아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약간씩 고개를 들고 있지만 당장은 아닌 게 분명하죠. 현재 상황으로 놓고 연말까지도 그 가능성이 생각보다 낮다라고 보셔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올라가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기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금리가 오를 때 벌어지죠. 네. 금리가 오르면 부채가 많은 곳이 터지면서
문제가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우리나라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미국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럼 가게가 있고 기업이 있고 정부가 있을 텐데요. 실제 이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 이후에 지금까지 부채가 늘어난 곳을 보면 가게가 아니에요. 가게는 오히려 부채가 줄었고요. 네. 근래 들어서 부채가 실제 많이 늘어난 곳은 기업과 국가입니다. 근데 미국은 국가 부채가 늘어나도 달러를 찍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뭐 네. 여기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텐데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트리플 B 채권 등급을 가진 이 기업들이 부실해지면 이게 추락천사라고 해서 펄런 엔젤이라고 그러는데 정크본드로 떨어져요. 네. 그러면서 이 위기가 커지는 게 가장 큰 위협인데 최근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네. 자, 옆에 기사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2020년 4월 코로나가 터졌을 때 기사예요. 네. 추락천사된 미국의 쉐일 기업, 아시아경제에서 발췌를 한 건데요. 보세요. 미국에서 제일 약한 고리가 바로 여기예요. 미국의 쉐일 기업들이 제일 위험하구나. 즉 현재 미국의 부채가 제일 많이 증가했던 게 이 기업들인 거고 여기가 제일 위험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미국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 하락을 할 때 주가 하락을 멈춘 게 했던 게 뭐냐면 연준이 이 추락천사가 된 쉘 기업을 비롯해서 회사채를 사준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하락이 멈췄던 맞아요.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옆에 기사 한번 보실까요? 이게 최근 5월달 기사입니다. 자, 미국 셰일 업계가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자, 그동안 지속한 제한적 자본 지출 덕분에 올 한 해 쌓을 현금이 지난 20년 동안 번 돈보다 많다예요. 자, 이게 왜 벌어졌느냐? 여기 위에 보이시죠? 우크라이나 침공 덕분이에요. 역설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해 주면서 가스 가격이 오르고 또 유럽이 미국의 가스를 가져가기로 하면서 미국에서 제일 약한 고리였던 셰일가스 기업들이 지금 제일 살쪄 있어요. 그 기업이 뭐냐? 옥시덴탈 페트롤륨이에요. 누가 샀죠? 워렌 버핏. 샀죠. 워렌 버핏은 부실 기업을 살 리가 없겠죠. 지금 사도 돈을 더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앞으로도 배당도 더 많이 줄 거고 자사주 더 많이 살 거란 얘기죠. 그 기사가 밑에 있어요. 쭉 해서 이 얘기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뭐 파산했던 걸 하지 않겠다 해서 넘치는 현금에도 자본 지출 계획 고선 보수적으로 운용할 거고 그다음에 인경 현금도 많은데 이게 전부 다 자사주사고 배당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침공이 길어짐으로써 미국이 부채로 인해서 제일 약했던 고리가 가장 살쪄지면서 위기를 막아버렸어요. 네. 그래서 미국의 위기는 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지금도 가장 그 하이힐드 채권의 비중이 지금은 그러면 사실 쉐일 기업들은 다 좋아졌는데 쟤네를 제외하면 나머지들은 그렇게 부채가 없는 건가요? 있는데 네. 사실 시장 영향이 없는 애들인 거죠. 우리가 알고는 뭐 스타트업 기업들이든가 이런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은 생각보다 영향력이 적고요. 가장 덩치 큰 애들이 얘들이었고 이들이 제일 문제였는데 사실 얘네들이 여기서 비껴나가고 있어요. 코로나 직전까지도 얘네가 가장 어휴, 문제였다라고 엄청났죠.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번에 해소가 그러니까 됐죠. 두 기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유도 나오죠. 러시아 침공 때문이었다. 이게 미국의 전략이에요. 엄청 무섭지 않습니까? 다 가졌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추락천사가 돼서 망할 이 셰일가스 기업들을 가장 튼실하게 만들고 동시에 가장 세계에서 가치 투자를 많이 하기로 유명한 분이 오히려 이 기업을 선택하게 만드는 우리한 기업으로 탈바꿈시킨 게 이 우크라이나의 역설이에요. 많은 분들이 우크라이나 생각을 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악재라고만 생각하고 계시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이런 재밌는 점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점들이 여러분들이 좀 발견하셔야 될 전 또 다른 팩트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런 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 판단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림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게 미국의 제조업 비중이거든요. 미국의 제조업 비중이 한때 23, 4%였다가 지금은 11%대로 떨어졌어요. 이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산업 구도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고 거의 제조업은 고사 직전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죠. 미국이
경제가 지금 요 노란색 선에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테크를 비롯해서 금융산업인데요. 요 산업들이 주는 함의는 뭐냐면 이렇게 늘어날수록 아시다시피 금융산업이 늘어난다, 빅테크 기업이 늘어난다. 이 얘기 안에는 기업의 쏠림도 있겠지만 이게 흔히 얘기하는 양극화의 주범이 돼요. 금융산업이 발달하면 금융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초저금리가 될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현물 가치가 오를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요 산업은 더 이상 노란색으로 있는 이 산업은 더 이상 육성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내가 미국 기업에서 지금 굉장히 큰 손실을 봤어는 이 다 노란색 쪽에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시장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계시고 계실 텐데 앞으로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도 굉장히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분은 이 노란 게 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도. 그러면 이 노란색이 무너지면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막을 수 있는 것, 즉 이 노란색은 지는 해인 거죠. 현재 상황에서. 그럼 앞으로 요 검정색 선인 제조업을 육성을 시켜서 완충을 해야 미국 시장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 봐보세요, 여러분들. 1970년대 이후 80년대 보면 이게 확 미국의 제조업이 엄청나게 비중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때가 폴 볼커라는 사람이 지금처럼 이 인플레이션이 있었을 때 미국의 기준금리를 23% 이상으로 올립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제조업이 그동안 빚도 많았는데 23%의 고금리를 버틸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때 미국의 웬만한 제조업들이 전부 다 파산을 합니다. 네. 네. 요 당시에 미국의 제조업이 파산하면서 유명해진 사람이 크라이슬러를 이렇게 세웠던 리 아이아코카라는 사람들도 나오고요. 네. 또 영화 보셨던 분들은 옛날에 프리티 우먼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리처드 기어라는 분이 네. 주연을 하신 영화가 줄리아 있었는데 로버츠가 줄리아 역할을 로버츠 합니다. 나오고 이때 배경이 뭐였냐면 미국의 망해가는 조선사를 리처드 기어가 기업 사냥꾼인데 네. 이거를 사서 쪼개 파는 역할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 당시에 군함을 건조하는 조선소 빼놓고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그 정도로 미국이 제조업이 없어지고 다만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자. 그때 육성했던 게 서비스업이었던 거고요. 이 노란색 선이 이렇게 올라오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이게 한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식으로도 어떻게 되느냐면 이 산업을 없애자가 아니라 금융이나 이런 쪽으로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성장은 지금 내비두더라도 저절로 일정 부분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둔화되는 부분을 제조업 육성을 통해서 이 충격을 완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현재 어려워진 기업들 또는 하락하고 있는 기업들이 더 빠질 수도 있어.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이걸 막아주면서 지수가 덜 빠진 것처럼 보이는 건데 왜냐면 여러분들 나스닥 지수 보시면 지수는 30% 정도 빠진 것 같지만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은 50에서 70% 이상 빠진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죠. 실제 내가 보는 기업과 넷플릭스는 80%까지도 빠졌었으니까 뭐 80%, 90%까지 빠졌는데 더 빠질 게 있나요? 고점 대비 80%는 부도 반영한 건데 네. 근데 실제 이 기업들은 부도는 안 나거든요. 돈도 많이 벌고 있고 가입자들도 있고 그래서 이 그림이 향후에 이 노란색 선이 내려오고 이 검은색 선이 올라오는 그림에 향후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보셔야 될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미국이 향후 몇 년간 이어나갈 성장 엔진에 대한 교체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성장 엔진에 대한 교체 그림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걸 앞서 말씀드렸던 러시아 침공을 통해서 마련을 한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며칠 전에 폰데어 라이언이라는 EU 의회 의장께서 최근에 발표했던 정책이 하나 있어요. 리파워 EU, 그렇죠? 미국의 어떤 그 에너지 산업에 대한 재편을 얘기하신 그 발표문인데 그 발표문이 핵심이 뭐냐면 유럽의 에너지를 재편하는 발표를 하셨죠. 그 발표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러시아로부터 탈피하겠다라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은 대부분의 에너지원이 너무 러시아에 이제 기대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자립하겠다라는 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면 현재 유럽의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40에서 45%까지 늘리겠다. 그리고 그 기한도 더 빨리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향후 몇 년 후부터는 유럽에 지는 모든 건물엔 태양광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40에서 45로 늘렸지만 나머지 55%가 중요한 거예요. 얘기하지 않은 55%는
이걸 공급처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게 미국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미국의 에너지사, 아까 그게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거든요. 가스라든가 이런 걸 알제리라든가 노르웨이 또는 미국에서 수입으로 대처를 하면서 그거를 보완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미국의 에너지 사업은 이제 시작인 거죠. 네. 어마어마한. 그게 옥시덴탈인 거고 그래서 워렌 버핏이 단순히 20년 만에 벌 현금을 1년에 다 벌었기 때문에 산 것보다도 앞으로 유럽의 에너지 공급 자체의 환경 변화가 미국으로 유리해진 환경이 되면서 이 기업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현금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걸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잘 보시면 첫 번째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미국의 가장 약한 고리였었던 그죠? 쉘가스 기업들, 트리플 B가 있었던 이 추락천사들, 요 기업들을 이미 살찌게 만들어서 위기를 일단 차단을 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에너지원에 대한 수급을 미국으로 돌리게 함으로 인해서 미국의 에너지 사업이 꾸준히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걸로 일단 그 틀을 바꿔놨고 세 번째는 이 전쟁이 고착화되면서 안보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이란 위험을 훨씬 더 부각시키고 탈세계화 그 다음에 새로운 신냉전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 각국이 무장을 하게 만들어서 미국의 방산산업이 이제부터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990년대 이후에 유럽은 방산산업 또는 국방비 지출을 1990년대 최근까지 많게는 65%까지 줄였습니다. 사실상 군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침공하는 거 보니까 아차 싶은 거죠. 그걸 최소한 일정 부분 채워 넣으려면 1, 2년 가지고 안 돼요. 그렇죠. 앞으로 5년, 10년의 장기 계획을 가지고 군사력을 확충해야 되고 한번 군사력 확충을 하면 또 거기에 또 유지보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미국의 방산산업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보니까 중국이 봉쇄하니까 물건이 안 들어오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시면 자꾸 미국이 중국하고 자꾸 사이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죠. 얼마 전에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도 뭐 중국에 대해서 되게 불편한 얘기하고 뭐 며칠 전에 개봉한 탑건에서도 우리가 탐 크루즈가 이제는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만 국기 뒤에다 달고 나오고 여러 가지 일련의 작업들을 보면 일부러 중국하고 계속 사이를 더 벌리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사이를 벌리면 벌릴수록 기업들은 제조업 기반을 내가 계속 중국에 공장 두는 것보다 빨리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인근에 있는 멕시코라든가 아니면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친기업들을 옮기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생각보다 리쇼어링 또는 니어쇼어링을 빠르게 재편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 우크라이나 사태 하나가 어마어마한 산업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로 미국이 지금 역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방산, 에너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렸던 신첨단 제조업 같은 산업들을 육성을 하면서 이게 새로운 설비 투자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비 투자가 되면 이게 초과 수요거든요. 설비 투자가 될 거도 설비 투자가 되면 고용이 늘 거고 이 고용의 가처분 소득이 늘면 이분들이 새로운 수요를 하는 거죠. 이런 추가 수요가 창출이 되면 미국의 경기 침체 오래 가지 않아요. 새로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원래 침체가 깊어지려면 우리가 말씀드렸던 수요가 완전히 정점에 달아서 수요가 없어져야 되고 동시에 공급이 과잉이어서 이 과잉된 공급을 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덤핑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생산이 더 줄고 이게 또 감원이 되는 게 경기 침체의 일반적인 경제학적인 부분인데 지금 보셨던 것처럼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부분에 있고 이게 기존에 있던 산업과 다른 산업인 거죠. 특히 제조업으로 육성을 하면 중산층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이런 미국의 양극화도 다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글로벌 역사상 지는 해와 뜨는 해가 동시에 진행되는 첫 사례예요. 일반적으로는 요때 여러분들 80년대 보셨겠지만 미국의 제조업이 아예 죽고 나서 서비스업이 육성됐어요. 다 죽고 나서 지수도 완전히 뭐 작살이 나고 어려워진 상황에서 서비스업을 육성했기 때문에 이미 다 죽고 이런 상황이었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2000년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중국의 산업화가 또 글로벌이 이끌었잖아요. 근데 그 산업화가 완전히 2008년에 망가지고 한참 망가지나요. 중국의 소비가 컸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라든가 아니면 금융산업에 대한 성장을 둔화시키면서 동시에 제조업에 대한 성장을 부가시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지는 해와 뜨는 해가 동시에 이렇게 벌어지는데 지금 시장에선 야 10년 만에 10년 동안 올랐던 시장이 하락인 거니까 무조건 다 죽을 거야 라고 사실은 착각들 하고 있는 거죠.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산업이 죽거나 그 산업이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죽게 되면 미국이 경기 침체도 갈 거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거라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미국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시에 진행을 시켜서 이 충격을 완화시킬 만한 산업을 지금 육성을 통해서 이걸 상당 부분 완충을 해주고 있다는 것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 거냐? 미국의 성장 변화에 맞춰서 우리도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다 주가가 올라서 지나봐야지 하는 거지 사람들이 단순히 놓고 볼 때는 이게 테마처럼 인식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재미있는 그림을 한번 앞서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게 올 1월 달에부터 해서 지금까지 전 업종의 등락률인데 어때요? 별로 안 좋죠. 근데 이렇게 안 좋았던 상황들이 올 1월이 다예요. 한번 제가 시계를 짧게 해볼게요. 2월부터예요. 1월 28일 기점이니까 1월 말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일부터 오늘 종가까지 보니까 내린 업종보다 오른 업종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자꾸 미국 시장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꾸 폭락이 나온 것 같고 대단히 어려운 것 같은데 2월부터 우리 시장에서 놓고 보면 빠진 것보다 오른 게 월등히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였냐면 시장에서 내가 대응만 잘했었더라면 생각보다 괜찮은 수익률을 낼 수도 있었다. 굳이 제가 뭐 많이 얘기할 필요 없었나요? 아까도 얘기했던 우리나라 한국의 방산주도 지금 다 신고가예요. 네. 한두 종목이 신고가입니까?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는 안 그런가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우크라이나를 읽어도 이렇게 다르게 읽으면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장인 거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의 구조를 재편하기 위해서 썼던 전략적인 선택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전략적 선택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 차츰 제조업의 비중이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업이나 빅테크 완전히 죽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비중은 어차피 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 빈자리를 제조업을 통해서 산업에 대한 균형을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균형을 가져가는 움직임 중에서는 미국의 제조업이 부활하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입니다. 아니면 패자부활전 정도. 그래서 미국의 새로운 동력으로 이런 첨단 제조업들이 등극을 하면서 미국이 지금 꺼져가는 이 성장 엔진을 뒷받침해서 새로운 엔진이 태어나면서 분명히 꺼지는 엔진은 충격이 있겠지만 이 엔진을 통해서 지수의 전체적인 충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제어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경기도 안 좋을 거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더 빠질 거다 인정합니다. 충분히. 그러나 그거 외 것을 찾으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지금 두려우시면 굳이 먼저 찾으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드렸다면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저 사람의 얘기가 진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전략적으로 미국이 진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보시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 미국의 NEC 국가경제위원회죠. 백악관 경제위원회 의장이 230년이 넘은 미국 제조업 보고서를 다시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미국은 신산업 정책을 펼쳤는데 그게 제조업이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 보신 분이 있을까요?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공식 브리핑 자료입니다. 그것도 제가 사실 원래 오늘 여기다 자료에다 넣으려고 했는데 오다가 좀 빠뜨렸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놓고 보시면 아, 미국의 산업이 변하고 있구나. 그리고 핵심은 뭐다? 역사상 처음으로 지는 해와 뜨는 해가 동시에 진행되는 첫 사례입니다. 예전에는 지는 해가 다 죽어나고 난 다음에 이 미국의 경제 또는 글로벌 경제가 성장 동력 없는데 무엇으로 새로 할까 고민하면서 올렸었는데 지금은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게 지수에 어떻게 작용을 할까? 한 가지는 분명하겠죠. 원래 지는 애가 다 지면서 죽는 시장보다는 덜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우려가 틀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지만 이거로 인해서 막아질 수 있는 충격 흡수 또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일어남으로 해서 일어날 종목의 어떤 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시장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미리 그렇게 덤비지 않으셔도 되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제 말씀대로 확실하다고 생각 드시면 정말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그때부터 사신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늦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명한 건 미국이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체질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 거의 30년이 아니죠. 1980년대 이후니까 지금 몇 년이야?
한 4, 50년 만에 거의 처음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이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낯설 수도 있겠지만 저 어렸을 때는 분명히 유동 본부장님 동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 어렸을 때는 미국이 제조업 국가였어요. 그리고 저는 서비스업으로 바뀌는 거 봤고 다시 제조업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항상 너무 과하면 그렇죠? 내려오는 거고 또 너무 부족하면 또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있는 게 미국 경제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우리도 수출 중심의 국가다 보니까 잘 보시면 미국이 그 변화와 관련돼서 있는 업종들이 지금 다 좋을 거예요. 앞서 보드렸던 이 업종 중에서 대부분의 좋은 업종들이 그쪽하고 대부분 연관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이 좋다 안 나쁘다도 굉장히 중요한 팩트지만 미국이 변해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주도주군도 변화를 시작했다라는 이 변화는 최소한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시장을 조금 더 냉정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제가 저 숫자를 보니까 지금 2월부터 빠진 것 중에 이제 전기전자가 눈에 팍 띄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제조업 투자를 많이 하면 옛날처럼 그래도 전부 기계가 될 건 아니고 반도체 투자도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네. 똑같은 굴삭기를 해도 반도체가 들어갈 거고 뭐 그렇잖아요. 네. 그럼 저기에 이제 파란색으로 보는 저기 전기전자가 많이 빠진 거고 저것 때문에 지수가 별로일 텐데 그런 관점에서 왜냐하면 워낙 전자나 하이닉스 많이 하시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전 증권사들이 연초만 되면은 그 추천 삼성전자죠. 종목에 꼭 네. 집어넣어요. 네. 전 올해 처음으로 안 집어넣었어요. 네. 지난해 제가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가지고 재미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마 저도 매매를 여러 번 들어갔다가 3전 3패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되게 힘들었었는데 왜냐면 생각대로 많이 안 됐었는데 올해도 아니나 다를까 재미는 없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장점이 있어요.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사실 미국 빅테크 기업이 빠지는 것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면 분명히 이 캐펙스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여러분들 재밌는 게 뭐냐면 유럽의 에너지 전환 정책 중에 하나가 에너지 절약이 있어요. 그 절약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사실 반도체예요. 반도체를 예를 들면 DDR4에서 DDR5로 가야 절전이 됩니다. 전력 사용량이 더 많이 줄거든요. 이게 재밌게도 그 전략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간에 현재는 기업들 중에서 분명히 이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는 서로 경쟁을 하거든요. 여기서 경쟁해서 다 살아남지 못해요.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도태될 거거든요. 살아남기 위해서 더 큰 투자를 해서 사실은 내가 더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면 그게 하반기부터는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들은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좋게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하락하더라도 미국의 빅테크처럼 하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재미가 있을 건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신은 별로 없고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 전기전자라는 부분이 세상이 바뀌어서 투자할 때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위주로 하면 옛날에 뭐 경기 민감주나 산업재나 이런 게 결국은 다시 왜냐하면 이게 서버 투자라는 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사실 PC라든가 물론 비중이 좀 다르긴 하지만 또는 우리가 알고는 스마트폰 쪽에서는 지금 역성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종합해 보면 지수는 길게 좋아 보여도 박스권 이상은 아닌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다른 데서도 강조하지만 박스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박스 안에서는 항상 업종의 교차가 되게 크게 일어나요. 우리나라가 박스피라는 지수가 2010년도부터 한 2016년도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때 중국의 산업화와 관련된 기업들은 기업별로 예를 들면 조선주는 마이너스 80%까지 갔었고요. 이 당시에 화장품은 10배까지 올랐었어요. 네. 그게 박스예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지는 애와 뜨는 애가 교차를 하면 지수의 움직임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갈 수도 있고 많이 안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안에서 올라가는 업종과 내려가는 업종의 편차는 생각보다 많이 클 거라는 얘기죠. 여기서 주도주는 지수보다도 몇 배 이상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거고 또 반대로 여기서 지는 애라면 지수가 별로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큰 손실을 볼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시장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박스피 구간에서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별명이 걱정 열매였어요. 아, 예.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정말 엄청나게 풀렸고 제가 이제 또 좀 마음이 릴렉스가 되면서 좋은 얘기만 또 오르는 얘기만 하니까 이제 또 욕을 오히려 많이 먹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별명이 영생 열매가 됐다가 최근에 다시 걱정 열매가 됐어요. 근데 오늘 부장님 말씀해 주시는 걸 제가 쭉 들으면서 또 이제 걱정 열매가 생기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미국이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라는 건 트럼프 때 굉장히 강력한 정책이었는데 사실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에너지하고 방산이 지금 좋은 거는 이해를 하겠고 앞으로도 중요도가 꽤 높다라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정말로 유의미한 숫자가 고용 창출이 될 만큼의 제조업이 미국에서 뭐가 일어날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미국은 다 가졌는데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공장을 회귀시키고 한다면 성공한다면 지금 중국이나 글로벌 밸류체인을 활용해서 돌아가던 것보다 훨씬 원가 상승의 우려가 있지 않나? 그럼 인플레이션은 안 잡히는 게 아닌가 이런 또 그럼요.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지금 물가라는 게 이제 예전처럼 물가가 낮은 물가가 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일정 수준의 물가 상승은 용인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단은 그거를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물가보다도 안보가 더 우위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4% 이하로 통제되면 안보라는 걸 들어서 공장을 옮길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이미 어떤 기업들이 들어갈지는 이미 결정이 됐고 투자도 결정이 됐어요.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께서 오셔서 삼성전자 공장 좀 지을래? 현대자동차 투자할래?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에는 첨단 제조업들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첨단 제조업이 들어가든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이렇게 높은데 될 거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며칠 전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핵심 단어 딱 하나예요. KIC, 한국투자공사죠. KIC라는 단어를 치시면 어떤 게 나오냐면 미국에 있는 설비 자동화 관련 기업에 3,700억인가 5,700억 투자를 한다는 기사가 엄청나게 떠요. 동시에 지난 화요일이었죠. 화요일 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경제신문의 국제면에 보면 산업용 로봇에 정해서 산업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40% 증가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즉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동화입니다. 오토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생각보다 인건비 비중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로봇 산업도 사실은 시작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기사화도 됐고 나와 있는데 데이터를 안 믿으세요.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에 있었던 미국의 산업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40% 이상에서 급증했다라는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시에 KIC라는 단어만 주셔도 현재 우리나라 한국투자공사가 이것 봐라. 미국에서 설비 자동화에 대해서 이렇게 거의 5천억 단위로 해서 투자를 시작을 했네. 이게 글로벌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현재 미국이 실제 자동화라든가 제조업이 부활을 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미국은 같은 제조업이라도 가격 경쟁력에는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제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고 이것조차도 물론 수많은 고용을 창출하기도 하겠지만 일정 수준 자동화를 통해서 또는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무엇을 한다? 비싼 인건비를 어느 정도 방어하려는 노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더라.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물가가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정도 되면 상당 부분 방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중국에서 물건이 안 오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렇죠? 또 중국하고 대만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 물건을 아예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걱정을 안 하는 것보다 왜냐면 이게 지금 이례적이 아닌 게 코로나 때문에도 안 왔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 되게 불편한 것도 있고 러시아 사태도 봤죠.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보면 이제 글로벌 공급 이 밸류 체인을 너무 저렇게 효율만 생각을 해서 또 가격 저가 비용 이런 것만 생각해서 놔뒀을 경우 내가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어떤 치러야 된 비용들이 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에는 약간의 전략이 하나가 더 숨어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이 밸류 체인들을 그대로 냅두면 사실 살찌는 건 중국밖에 없어요. 결국 지금 중국이 내 목에 칼을 들이댔는데 이걸 놔뒀을 경우는 밸류체인도 중국이 다 가져갈 거고 소비력도 얘네가 크니까 사실은 제조업 자체도 다 중국한테 지배당하는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나누는 거예요. 중국 너네는 러시아하고 니네끼리 놀아. 우리끼리 다시 해서 우리끼리 다시 짤 거야. 오지 마라는 어떤 전략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 서비스 정보통신의 GDP 비중이 내려가면서 아주 스무스하게 제조업이 살아나 준다면 우리의 투자 기회도 많고 경제에 대한 우려도 좀 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 제조업을 부활시키려는 노력은 여러 번 했지만 잘 안 되고 있었고 그래도 첨단 제조업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주식은 미래를 보잖아요. 네.
첨단 제조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일자리는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더 줄어들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어차피 사람이 더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 예,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우리나라만 하나만 예를 들어도요. 제 아들이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데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는 애도 그렇고요. 처음에 얘가 대학교 2학년인데 얘 들어갈 때 대학교 그 해만 학생 수가 10만 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지금 내년에 7만 명이 또 줄어요. 어차피 일할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일할 사람도 있으면 지금 동남아에서 많은 분들을 모셔오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 벌어지고 있는 거 보면 많은 일들이 있지만 사람이 별로 없죠. 예전에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셨잖아요. 은퇴하고 나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애들은 일자리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더 좋은 데 가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만 있을 거지 사실 미국도 저는 별다르라고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 뭐 얘기는 안 해주셨지만 이 걱정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실적이 늘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생산을 하는 거다 보니까 GDP에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원래 GDP라는 게 그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부가가치 합이라고 경제학자에서는 정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국토에서 생산되지 않은 건 GDP에 잡히지 않거든요. 근데 그건 기업의 이익은 들어가죠. 그래서 앞으로 경제 성장률도 계속 꺾이는데 지수는 왜 올라가? 그래서 내가 꺾어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그쪽에서 나오는 기업에서 창출되는 이익도 우리 삼성전자의 이익이고 현대차의 이익인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앞으로 주식하시는 분들은 주식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제가 경제학을 전공했잖아요. 절대 그거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버핏 지수의 효용이 많이 떨어진다는 게 예. 부장님 말씀이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버핏 지수 가지고 할 거라면 3년 전부터 벌써 하지 말라 그랬어야 돼요. 한 4년 됩니다. 그러니까요. 4년 됐죠? 그럴 거면 4년 동안 오른 지수가 얼만데 그게 맞습니까? 다 오른 다음에 비싸다 그러면 안 되고요. 경제학의 효용이 이전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모델들도 안 맞고. 제가 모시고 있는 저도 지금 뭐 서울대 고대 연대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영학과 교수님 저 다 아세요. 제가 자주 만나 뵙고. 근데 쉽지 않아요. 그분들도 알고 계시고 이전에 있던 경제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걸 다들 똑같이 동감을 하고 계세요. 제가 몇 년 전에 경제대학원을 야간에 다녔는데 그때 네.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경제학에서 돈 되는 것만 모아가지고 경영학으로 다 가져가고 가장 돈 안 되는 것만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셨거든요. 사실 제가 네. 이제 많은 은사님들한테 여쭤봐요. 왜 이렇게 안 맞아요? 경제학 그러면 경제학은 항상 지나간 거 설명이 가능한데 미래에 대한 전망 기능이 없다. 네. 그게 모델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셨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참고는 많이 해야 되는데 하여튼 주식은 기업 이익의 합인 거지 꼭 성장률하고만 꼭 연관이 있다라고 완전히 일치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오늘 그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걱정 열매로 계속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기회를 찾아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3부가 오늘 있어가지고 네. 더 듣고 싶지만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부장님 다음에 또 나와주셔서 또 이후에 또 흐름을 그럼요. 제가 또 그 짚어주시면, 뒤에 네. 또 이제 오늘 못한 얘기도 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지만 어쨌든 우린 또 다른 기회를 찾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아이디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